어떤 질병의 사망률, 수술 이후의 회복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나이, 성별, 질환의 유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심폐체력이다. 이 사람이 암이 있다, 암이 없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심폐체력이 높다 낮다가 이 사람의 사망률 아니면 특정 질환의 사망률을 더 강력하게 예측하는 인자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최대산소 섭취량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 많이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좀 좋은 방법은 어필 트레이닝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선의 궁금한 뇌. 오늘 여러분이 가장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던 영상 때문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달리기의 뇌과학. 이 영상에 아무리 봐도 러닝하는 몸이 아닌데 당신이 러닝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진짜 많은 댓글을 받았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년째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그리고 뇌를 연구하시는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과의 정세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재활의학 전문의인데 주 전공이 소화질환 그리고 뇌질환입니다. 20년 넘게 뇌를 치료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시간만큼 계속 달려왔습니다. 러닝 경력에 대한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보통 한 해에 적게는 한 2번, 많게는 한 4번 정도 풀코스를 뛰고 풀코스는 42.2km 네, 42.19km를 뛰고요. 대략 한 30번 넘게 어쨌든 풀코스 완주는 했고 풀코스 마라톤을 네, 30번 넘게 완주. 네. 대회 나가면 평소 뛰던 것보다 빨리 뜁니까? 그렇죠. 훨씬 빨리 뛰게 기록 됩니다. 때문에? 네. 기록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문 용어로 대회 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면 평소에 본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도 그거보다 더 빨리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흥분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주변 러너들이 달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업이 되기도 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같은 속도로 달려도 훨씬 덜 힘들고요. 더 즐겁고 신나고 해서 그 대회뽕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뛰면 기록이 훨씬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 길 위의 뇌라는 책을 네. 우리가 또 갖고 왔으면 이게 그동안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나온 거죠. 네, 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뇌를 많이 쓰면 머리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몸을 많이 쓸수록 뇌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길 위에 올라서서 뭔가 몸을 움직일 때 비로소 당신의 뇌, 나의 뇌가 좋아질 수 있다. 또 보다 보면 뇌 질환이 어느 순간 한 번에 생기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과거에 한 최소 10년 이상 어떻게 살았느냐가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나온 결과물이 내가 걸어온 길이 나의 뇌에서 보이는 거죠. 네. 저는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네. 삶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길을 걷는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네, 맞아요. 것과 가장 맞닿는 비유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뇌는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뛰기 위해 진화했다. 네. 요 얘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인류 역사가 600만 년 정도 되잖아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긴 세월을 차지한 게 실업채집인으로서의 역사인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이 걷고 뛸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혹은 사냥을 하러 갈 때도 나보다 훨씬 빠른 동물을 사냥을 할 때 내가 결국은 속도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끝까지 쫓아간다. 그게 인류가 살아남은 방식이었거든요. 우리 몸에 새겨진 형질, 생존을 위한 형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랐던 게 책에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간이 원래는 하루에 9에서 15km를 매일 뛰거나 걷던 게 정상이다. 네, 사실은 사람의 몸을 봤을 때 이런 특징은 굳이 걷기 위해서 있을 필요가 없는데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크거든요. 걸을 때 주로 이제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이 쓰이지 엉덩이 근육은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뛸 때 많이 쓰이나요? 뛸 때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크게 발달한 이유는 우리가 걷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야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커진 거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오리궁뎅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네. 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은 많이 뛰라는 몸인 그렇죠. 거네요. 오히려 뛰시면 굉장히 잘 뛸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난 뛰기 위한 몸이었어. 네. 그래서 사실 박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몸은 다 뛰기 위한 몸입니다. 현재 우리 몸은. 그러니까 뛸 수 있는 몸이고 뛰도록 만들어진 몸이지만 우리가 뛰기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뛰기에 적합하게 살아남았는데 그 몸을 가지고 뛰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아가미를 지녔는데 아가미를 쓰지 않고 지상에 사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지근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근과 속근이라고 해서 근육의 섬유 구성이 달라지는데 속근은 말 그대로 단거리에 유리한 빠른 달리기에 유리한 근육이고요. 지근은 오랫동안 피로하지 않고 굉장히 지구력 있게 달릴 수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종아리 근육
근육을 비롯해서 많은 근육들이 지근의 비율이 다른 동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거리에는 불리할지 몰라도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매우 유리한 형질을 지녔다. 즉 오래 달리기에 유리한 몸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제 영상에서 뇌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달리기를 안 할 수 없다.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연구 결과, 이 시간에도 아마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이 유산소 운동과 뇌 건강, 유산소 운동과 뇌 질환의 예후 이런 것에 대한 너무 많은 결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뇌질환 하면 생각하는 게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병들도 여러 연구들을 해보면 결국 이 사람이 원래 유산소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 평생에 걸쳐서 그것이 치매나 파킨슨병의 예방 혹은 발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많이들 이제 어르신들, 부모님들께 치매 예방에 좋으니까 고스톱 하세요, 산수 문제 풀어보세요, 퍼즐 푸세요, 스토크 하세요 이런 것들 많이 권하시거든요. 그런 행위가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뇌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같은 시간에 몸을 쓰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유리한데요. 뇌는 사실 신경덩어리예요. 신경들이 모이고 만들어진 것이 뇌거든요. 뇌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사실 다른 개념에서 보면 혈관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고 네.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혈관과 신경이 같이 묶여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 혈관은 항상 서로 소통을 하고 사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일할라치면 혈관이 확장을 하고 또 신경이 잠잠해지면 혈관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신경과 혈관의 아주 끈끈한 동맹관계를 NVU, 뉴로베스큘러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NVU가 건강하지 못하면 노폐물도 쌓이고 에너지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신경이 영양 결핍에 들어가고 항상성도 유지를 못하니까 신경이 굉장히 어떤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결국은 NVU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NVU가 건강해야 뇌신경이 건강하고 뇌신경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우울증, 불안,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 역시도 사실은 운동 부족, 그로 인한 심혈관계의 문제 자체가 여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NVU의 건강이 뇌혈관 질환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나 ADHD나 각종 질환, 퇴행성 뇌질환에서도 그렇고요. NVU가 고장이 나 있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람마다 산소를 풍부하게 먹으면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요거를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형태의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최대 산소 섭취량은 비율을 들자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뭐든지 다 먹고 싶고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내가 어느 정도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단계가 되죠. 저는 보통 식당 가면은 메뉴에 있는 거 다 시켜서 먹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끝이 있지 않나요? 무한대로는 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그 개념이거든요. 공기 중에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내 몸이 최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산소의 양은 한계가 있다. 이것이 이제 나의 최대 산소 섭취량인데요. 산소를 잘 쓸 수 있으려면 내 몸의 심장, 폐가 건강해야 되고 그것이 에너지를 쓰는 각 부위에서 잘 활용이 돼야만 산소 섭취량이 높아지는데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근육, 뇌 이런 것들이죠.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운동 강도를 계속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필요한 산소가 높아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운동 강도를 못 올리는 그런 순간조차도 계속 올려서 높은 강도, 고강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피지컬 100 보면 다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때 결국 끝까지 남아서 버티는 사람은 최고 산소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일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유산소 운동에서 끝까지 남아서 버틴다라는 것은 뜰 수 있다. 이 사람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일단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산소 섭취량을 심폐체력이라고 저희가 대변할 수도 있거든요. 심폐체력은 심장과 폐를 비롯한 온몸의 구석구석이 다 건강하다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질병의 사망률, 수술 이후의 회복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나이, 성별, 질환의 유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심폐체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암이 있다, 암이 없다 보다 더 중요한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심폐체력이 높다 낮다가 이 사람의 사망률 아니면 특정 질환의 사망률을 더 강력하게 예측하는 인자로 되어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바이탈 사인이라는 거 아시죠? 바이탈 사인이라는 게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냐, 이 사람의 생명이 지금 안정하냐 아니면 불안정하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심폐체력을 바이탈 사인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가 심폐체력이 어떤 수치보다도 질환 사망률이라든지 수술 이후의 회복이라든지 예후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서 그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러너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 뭐 네. 어떤 형태의 운동, 달리기 네. 해야지만 올라가나요? 약간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최대 산소 섭취량은 타고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성별로도 차이가 많아요. 남성이 여성보다 당연히 우월하고요. 왜냐면 근육도 많고 체구도 크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타고난 한계는 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개인이 노력했을 때 좋아질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죠. 많이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좀 좋은 방법은 어필 트레이닝이 중요합니다. 오르막. 예, 오르막을 하면 확실히 심장과 폐의 부담이 훨씬 커지거든요. 왜냐면 경사를 올라갈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 요구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강도를 높이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달리기에서는 어필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뇌에 좋은가? 뇌를 위험하게 하는 운동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도 종종 있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뇌를 보지 않는 의사였다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어떤 운동하면 좋아요? 그러면 아무 운동이나 하세요. 다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운동은 대부분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뇌를 보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리고 싶은 운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복싱. 복싱. 네. 요새 복싱 다이어트도 유행이고 또 MMA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사실 저도 복싱을 한때 했었습니다. 한 1년간 했었어요. 관장님이 이제 저 미트 치고 막 이러는 걸 보시더니 나이만 좀 어렸으면 제가 챔피언 대회 내보내는 건데 이러시는 거예요. 좋기는 했죠. 칭찬이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뒤로 물러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스파링이라는 것이 머리나 안면부를 가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뇌에 이제 충격으로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뇌를 보는 재활의학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가격이 뇌에 어떤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복서 브레인이라고 해서 사실 복싱을 전문으로 하던 선수들 중에 신경 퇴행성 질환에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무하마드 알리 네, 같은 네. 경우도 1999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성화봉송을 했는데 그때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벌처럼 쏘던 그 무하마드 알리가 걷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성화대를 들고 파킨슨병. 그런 병을 저희가 만성 외상성 뇌병증이라고 불러요. CTE라고 부르는데 복싱을 비롯해서 각종 컨택트 스포츠가 CTE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럭비나 럭비, 미식축구, 네, 그렇죠. 아이스하키, 뭐 주짓수, 레슬링 주짓수도 해당이 돼요? 직접 몸을 부딪혀서 하는 모든 스포츠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농구도 해당이 되고 축구도 해당이 되고요. 태권도도 해당이 됩니다.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뇌병증이 온다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일정 크기의 이상의 충격이 뇌에 반복적으로 가해졌을 때 뇌가 조금씩 다치기 시작해서 그것이 누적된 결과가 뇌병증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런 뇌병증이 왔을 때 대표적인 증상이 파킨슨병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외상성 뇌병증이 이제 퇴행성 뇌질환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 퇴행성 뇌질환은 보통 나이가 들어야 생기잖아요. 근데 이 만성 외상성 뇌병증은 매우 어린 나이에도 생깁니다. 일찌감치 럭비 선수로, 일찌감치 미식축구 선수로 어렸을 때부터 달렸던 선수들은 20대에도 이미 만성 외상성 뇌병증 진단을 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뇌를 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느 분이 그런 스포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말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대표적인 스포츠로 복싱을 들었는데 제가 복싱에 대해서 오해를 푼 기회도 있었어요. 제가 연수를 갔을 때 이제 파킨슨병을 연구하는 곳으로 연수를 갔는데 파킨슨병의 환자분들이 복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파킨슨병은 뇌질환인데 뇌질환 환자들이 어떻게 뇌에 좋지 않은 복싱을 할까 했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복싱은 스파링을 배제한 복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택트 스포츠 자체가 위험한 것이지 복싱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 만약에 그 컨택트 스포츠의 요소를 제외하면 복싱도 뇌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 뇌에 도움이 될지 혹은 뇌를 상하게 할지 뇌를 위험하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부분은 이게 컨택트 스포츠로서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르시면 됩니다. 와, 근데 진짜 운동과 뇌 이야기할 게 정말 많네요. 네. 러닝과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한 이야기는 또 2부에 아껴놨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돌아와서 뇌와 관련된 다른 질문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